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 오늘 정말 이 뉴스 많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됐다라는 거. 상장지수 펀드, 저희가 알파벳 세 글자를 퀴즈로 냈고요. ETF라고 하죠. ETF, 상장지수 펀드.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요즘에 특히 뭐 공모 펀드나 아니면 개별 주식 대신에 ETF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김세홍님, ETF 이걸로 주식을 시작하는 건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특히 요거는 각 기업별, 종목별 리스크를 분산을 할 수가 있죠. 최소한 한 10개 이상으로 분산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업을 내가 깊이 있게 안다,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자신이 좀 없다 그러면 ETF가 자동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또 해주기 때문에 차라리 ETF가 낫지요. 그리고 8078님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진다고 했는데 검색하지 않고 바로 채널을 틀어서인지 성공이 가까워지는 것 같질 않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닙니다. 그래도 당첨되셨습니다. 8078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라디오 주파수로 검색하시는 것도 검색이잖아요. 예. 수도권 지역에서는 97.3MHz. 근데 지방은 제가 이걸 다 못 이어가지고. 예. 6246님도 ETF 맞춰주셨고요. 성공예감 프로그램 덕에 경제상식이 쑥쑥, 시사상식도 쑥쑥, 우리 엄마가 나보다 더 똑똑해지는 프로그램 응원합니다. 가족분들이 다 같이 감사합니다. 또 특히 이렇게 막 칭찬해 주신다고 제가 막 뽑아드리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메시지가 눈에 띄어서 그런 거죠.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증시 상황. 오늘 뭐 증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3% 오른 2549.5, 코스닥은 0.5% 오른 879.8. 연초에 조금 우리 증시가 조정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7.7원, 1317.7원으로 한 3원 정도 내려오고 있네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 때문에 이게 언제 내려오냐, 얼마나 내려오느냐 말도 많고 또 시장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돈의 흐름이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또 대체 자산으로도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생각되던 미술 시장에도 또 조금씩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도 취미로 미술관을 찾거나 아니면 미술품 조각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또 이게 주식이나 뭐 부동산보다 진입장벽이 더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이 분을 모셨습니다. 아트 딜러인 한혜미 아트 딜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소개를 아트 딜러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트 딜러라는 직업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미술품 거래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부동산 중개인이 있듯이 저는 미술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미술품계의 중개업이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근데 되게 이제 미술품에 대해서도 지식이 많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이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품도 그렇고 이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러네. 우리가 공인중개사무소 가가지고 부동산 시장 막 물어보듯이. 네네네. 그러면 근데 이게 그림도 한두 가지 종류도 아니고 작가분들도 정말 많고 이게 또 시대의 유행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 그 그림들이 좀 인기가 있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들이 좀 다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팝아트라던가 아니면 좀 애니메이션이나 뭐 일러스트레이션의 느낌의 이제 작품들이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그 분위기 좀 꺾인 느낌이 들고요. 다시 이제 기존에 이제 봤던 뭐 팝아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좀 재밌는 게 자기의 개성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작품들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인기 많은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라고 불리는 단색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색화나 네네. 뭐 정물화나 이런 건 그냥 꾸준히
예, 정물화는 약간은 다른데요. 단색화가 말 그대로 추상화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정물화보다는 추상화 그리고 다양한 색보다는 좀 단색으로 가는 좀 느낌이 요즘 좀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약간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팝 아트 같은 네네. 거는 그때 막 빵 뜰 때도 있고 네네네. 좀 유행을 좀 타나 봐요. 네, 아무래도 시기별로 어떤 시기에는 갑자기 정물화, 뭐 사과 그림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갑자기 뭐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뭐 작품들이 좀 많이 등장할 때가 있고요. 예를 들어 그때 코로나 직후에 MZ세대가 많이 이제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에는 네네네. 아무래도 그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정물화나 아니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보다는 그건 재미없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하. 봤을 때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팝아트나 일러스트레이션의 작품들이 굉장히 인기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수요자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좀 예, 갈릴 예.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요 경제 방송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런 그림들은 가격이 한 어느 정도나 이게 너무 많기는 한데 네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좀 거래되고 있는 상징적인 걸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나라의 대표 작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김환기, 이우환, 박서보 같은 네. 이제 화백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작품은 보통 10억 원 이상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분들의 대표 원화 작품의 이야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뭐 그분들의 판화나 아니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품은 또 1,000만 원 미만으로도 구매할 수가 있고요. 판화도 있어요? 예, 그럼요. 판화라고 아예 찍어내는 작품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네. 찍어내는 작품인데 요즘은 디지털 판화라고 해서 오리지널 원본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는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복제가 된 건데 이거는 맞아요. 작가의 승인이나 맞아요. 이렇게 그걸 받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정적으로? 네, 맞아요. 한정적으로 에디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100개 에디션, 뭐 200개 에디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굉장히 이제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 그래서 그게 한 10억 정도 하는 원화가 있고 네네. 그걸 판화로 하면 한 1,000만 원. 1,000만 원 미만으로도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미술 시장이 이전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꺾인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잘 되다가 꺾일 때에는 좋은 작품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미술품도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경매에서의 낙찰률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작품을 경매를 통해서 정말 더 좋은 가격에 그런 구매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 지난 2020년, 21년 저금리 시절에는 네네. 미술 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미술품을 뭐 NFT로 만든다 이것도 열풍이 네네. 불었었고 그러다가 고금리 시절 되면서 그냥 다 잊혀지고 쓰러지고 막 이랬는데 네네.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 상황은? 저는 지금은 점점 회복하는 단계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다만 그 코로나 직후에 너무 빵 떠버렸기 때문에 그만큼의 단기적으로 그만큼의 회복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아하. 다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네. 제가 여기 시장에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보통 2040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조금 더 자금력을 갖고 3050, 4060, 60이 된다면 그때의 시장 규모는 지금과 도 현저하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사실 예측하기는 조금 그렇죠. 어렵습니다. 뭐 네네. 주식이든 코인이든 미술이든 부동산이든 단기적인 예측은 사실 네네. 조금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8833님이 아트 딜러랑 큐레이터의 차이는 뭔가요?라는 질문 주셨어요.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뭐 미술관에 있는 큐레이터는 아예 연구나 이런 보존을 위해서 뭐 교육, 연구, 보존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전시 기획보다는 아예 정말 미술품 거래. 판매에만 좀 더 집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격이라든지 시장 전망을 물어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네네. 이제 거래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특화되신 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편향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감안하고 조언을 또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더 좋을 테고요. 근데 미술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으로는 전고점이라고 하고 네. 그 전에 시장을 이제 회복을 못했는데도 네. 최근에 뉴스 보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네네. 저 유명한 뭐 리움 미술관이나 네.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거는 거래와 관람은 좀 다른가요, 분위기가? 그렇죠. 아무래도 작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전시가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하죠. 저는 그 여파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희 컬렉션과 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층에서 미술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당장 그림을 구매할 수는 없어도 그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좀 추세가 좀 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좋은 작가, 우리나라에 쉽게 오기 어려운 작가들의 전시를 조금 더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관람객의 좀 증가도 역할을 증가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미술품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만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또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조금씩 저변이 좀 넓혀지고 있나요? 그럼요. 제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강의 같은 거를 할 때만 해도 만약에 뭐 그림을 구매하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특히 뭐 2030 분들은 대부분 저희 부모님이 산 게 뭐 하나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 아니면 집에 뭐가 걸려 있긴 한데 맞아요. 네.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는 뭐 저는 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그림을 구매하셨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림을 구매하진 않았지만 어느 작가의 뭐 인스타를 계속 보고 있다던가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뭐 미술관을 뭐 간다던가 아니면 뭐 데이트 코스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좀 인식이 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젊은 작가분들은 그 SNS 계정에 본인의 네네. 작품도 찍어서 올리고 네, 그 맞아요. 그리는 과정도 찍어서 올리고 맞아요. 또 그걸 이제 팔로우하기도 하고 네네. 세상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네요. 근데 저희는 오늘은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 거여서 네. 결론적으로 이 미술품 투자가 네. 돈이 좀 됩니까? 저는 된다고 보고 있지만 예. 다만 이걸 투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동산과 비교를 했을 때 네. 모든 부동산이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모든 미술품이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문현답이네요. 네. 네. 잘 찾아야 되는 거고. 예, 맞아요. 뭐 부동산도 뭐 말 그대로 기획 부동산 뭐 이런 사기 형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미술품도 정말 이런 유행이나 아니면 이런 뭐 무슨 소식에 휩쓸리거나 그랬을 때는 오히려 미술에 대한 관심, 미술에 대한 애정이 확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질을 좀 벗어나는. 예, 맞아요. 본질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본인만의 뭔가를 갖고서 보셔야 됩니다. 오호. 자, 그러면 이 아트테크라고 하는 미술품 투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네.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림은. 이거 리움 네네. 미술관 가서 저 그림 사러 왔는데요. 이래도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말씀 잘 주셨는데요. 미술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그림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미술관에서는 안 팔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네. 네, 왜냐하면 미술관에 우리가 흔히 갈 때 국립중앙박물관, 뭐 서울시립미술관 뭐 이런 데는 다 티켓값을 지불하고 가잖아요. 관람하러 가는 것. 맞아요. 왜냐하면 그곳의 목적은 뭐 전시를 통해서 교육이나 작품 보존 연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티켓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갤러리를 가거나 아니면 뭐 경매회사에서 열리는 프리뷰 이런 데에 갈 때에는 비용이 아예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작품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잖아요. 예. 미술관하고 갤러리의 차이는 네. 상품을 판매하느냐 안 하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갈라서 보면 돼요. 네네. 그래서 갤러리는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뭐 미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마음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일 뿐이지 그냥 가셔서 누구나 원하시면 그림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갤러리고 다만 갤러리에 걸린 모든 작품이 또 판매가 되는 작품은 아니에요. 이미 판매가 되었지만 전시 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걸려있는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고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면 계시는 뭐 큐레이터 분이나 아니면 뭐 전시 도우미 분에게 이 작품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혹은 팔렸으면 이 작품의 이 작가에 대해서 좀 더 나는 팔로우하고 싶은데 그 작가에 대한 뭐 이력이나 이런 거 다음 전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여쭤보셔도 되고 더 나아가서 뭐 미술 경매 같은 곳에 가셔가지고 누구나 작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옥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서울 옥션이나 K 옥션 같은 데에 가셔가지고 회원가입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고 아니면 요즘은 뭐 유통업계의 대표인 백화점에서도 작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갤러리도 무료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대부분 무료예요, 갤러리는? 예, 맞습니다. 아트페어 이런 거는 맞아요. 그런 것도 거의 무료가 많아요? 아트페어는 이제 티켓값이 따로 있긴 한데요.
다만 아트페어의 장점은 그 갤러리들이 한 모여가지고 연기에 박람회처럼 오픈한 곳이 바로 아트페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박람회. 맞아요. 뭐 우리가 서울, 부산, 대구에 있는 모든 갤러리를 가긴 어렵지만 그 날에 가면 그 모든 전 지역에서 대표 갤러리들이 등장을 하고 아트페어의 규모에 따라서 또 대표 작가들이 등장을 해서 한 자리에서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티켓 값을 교통비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편히 둘러보실 수가 그러니까 있죠. 큰 아트페어 열릴 때 한 번에 가면은 여러 작품들, 네, 맞습니다. 여러 갤러리에서 같이 참여한 거 다 같이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당시의 유행이 어떤 건지 현재 좀 유행이라던가 어떤 작가가 주로 언급이 되는지 이런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그 여러 옥션, 경매 이거 뭐라 해야 되나? 경매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네네네. 뭐 경매 회사, 뭐 옥션, 뭐 네. 여기도 그냥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예,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경매가 진행이 될 때는 네네. 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과 다르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경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이날 관람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가셔도 되고 뭐 혹은 자리가 여유 있으면 당일에 그냥 현장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곳을 방문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온라인에서는 그 마감 시간까지 우리가 응차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응차를 해서 당일에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현장 오프라인 경매면 현장에 가서 편말을 받고 패드를 받고 들어서 이제 내가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팻말 자기 번호 들고 네네네. 그 잘못 들면 큰일 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취소가 어려우니까요. 그거 만약에 그래도 이제 경매장에 한번 앉아가지고 네네. 그 처음에 경매하면 다들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어찌 됐든 간에 손을 들었는데 네. 낙찰이 덜컥 됐어요. 네.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 만약에 그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후에는? 사실 낙찰받은 작품을 취소하는 거는 불가하고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예. 그러니까 뭐 보증금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법원 경매도. 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걸 정말 할 수가 없다. 사정이 있다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낙찰가의 30% 정도로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경매가 아니라 오프라인 경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무나 또 이렇게 가서 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나의 정보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매장을 또 어지럽히면 안 되니까. 네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미술품 조각 투자가 네네. 언론에도 많이 좀 오르내립니다. 네. 뭐 10수억, 수십억 하는 작품도 네네. 나눠서 조금씩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10억 원의 작품을 예를 들 때 네. 우리가 한 번에 10억 원의 작품을 구매하면 좋지만 좀 그럴 뭐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네. 아니면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분들은 소유권을 나눠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나눠 갖는다. 작품을 잘라서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 네. 작품의 소유권을 나눠서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갖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좀 진입장벽이 낮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냥 소유만 하는 거예요? 네, 그 소유권에 뭐 증서 같은 거를 줘요. 그러면 네. 그 증서를 내가 그냥 보고 있는 게 전부인 거고 만약에 내가 작품을 좀 관람하고 싶다 하면 그 이제 그거를 진행한 회사 업체에 가셔서 뭐 특정 전시하는 공간에 가서 작품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65분의 1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럼 1년 중에 하루라도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고 팔 수는 있나요? 이 조각 투자의 조각을? 어떤 회사에서 실제 그렇게 거래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 조각으로 조각끼리 거래를 해서 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주식처럼 모든 아예 그걸 하려는 사람들 자체가 좀 많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주식처럼 누구나 어플 다운받아서 하는 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사실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기는 한데 이게 활성화되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이른바 요즘엔 증권형 토큰이라고 해서 STO 네네네. 또 금융당국에서 제도화하고 있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조각 투자를 이제 살 수는 네. 있어도 권리를 네네. 살 수 있어도 그 권리를 사고 팔기는 어려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요거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요건 그래서 제도가 바뀌면
조각 투자도 나중에 STO 식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네네. 이건 나중에 또 그 제도가 바뀌면 저희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조각 투자 말고 소액으로 어떻게 좀 미술품을 구매 혹은 투자할 수 있는 네.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그런 유명한 작가, 사실 제일 안전한 건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을 사는 게 안전하지만 검증된 거. 예, 그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명한 작가의 소품이나 판화는 사실 금액이 굉장히 현저히 낮거든요. 소품이라고 하는 건 작은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물건 소품을 말하는 거예요? 소품, 네, 물건 소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그릇에 그림을 그리고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예, 뭐 꼭 캔버스가 아니라 그리고 뭐 어떤 뭐 외국 작가들은 아예 뭐 타월 같은 거로 한정판 에디션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에코백으로 뭐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유명한 뭐 대가의 전시를 할 때 그때 한해서 뭐 진행하는 그런 에디션 작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작품은 사실상 구매하기가 사실 좀 어려울 뿐이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금액 자체는 괜히 현저하게 낮아서 어느 정도 검증된 작가의 좀 더 작품을 내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작품이 아니라 나는 원화, 정말 집에 걸어놓을 그림을 구매하고 싶다 하면 그냥 작가의 유명한 작가라기보다는 좀 유망한 작가라고 하죠. 신지 작가나 아니면 중견 작가의 작품을 구매할 때에는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금액이 10분의 1, 100분의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비싸고 네네. 유망한 작가의 작품은 이게 유망한지 그냥 망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왜냐면 시세 차이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니까 이거 솔직히 돈이 돼야죠. 네네. 그 박영은 님도 그 가치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화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는지 좀 연구해 보고 싶다고 하는데 네네네. 뭐 학교가 중요한 건지 대회 수상 이력이 중요한 건지 김종무 님은 사후에 더 값이 오르냐 또 이런 이제 질문도 주시고 네네.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유망한 작가는 어떻게 유망해지고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는 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홍대, 서울대를 나온 작가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고 조금 더 탄탄대로로 갈 확률이 높았는데 이번에 좀 재미있는 게 MZ세대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학교를 좀 많이 안 보는 추세로 좀 바뀌었고 학교보다는 작가 스스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뭐 오히려 유명한 학교를 나온 작가보다 유튜브를 더 잘하는 작가가 인기가 많다거나 왜냐하면 자신을 끊임없이 마케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작품을 보는 눈은 뭐 누구나 다를 수는 있어도 작가가 어떻게 자기를 마케팅하고 소개해서 좀 더 친근하게 만들어가는지 이거는 사실 누구나 이제 쉽게 접근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자기의 작업 과정을 이런 공개하는 이런 작가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작가님들 중에서는 이전에는 대형 갤러리와 같이 진행을 한 경험이 없다가 SNS로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먼저 제안을 받고 시작한 분들도 계세요. 어떤 네. 큰 갤러리에서 네네. 저 사람 SNS에 유명하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해볼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네네. 왜냐하면 좀 더 SNS를 보다 보면 이 작가가 어떤 생각과 철학으로 작품에 임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이 우리랑 맞네 안 맞네가 좀 더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자신의 팬층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작품 판매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갤러리에서 먼저 이제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싶다 아니면 뭐 그런 걸 찾아서 공부하고 싶다 하신다면 그 작가의 이력을 보실 때 학교나 뭐 이런 다른 것보다는 네. 작가가 먼저 전시를 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다만 이게 전시를 뭐 매일 매 순간 한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유명한 갤러리와 전시를 한 경험이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뭐 아트페어에 좀 더 참가한 이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아트페어는 나가고 싶다고 다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갤러리에 어떻게 보면 초대를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술계의 사람들의 좀 더 시선을 좀 거쳤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 아트페어 이력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미술관이나 비엔날레 전시한 이력이 있는지도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작가인데 예를 들어 미술관과 전시를 했다 하면 아트페어나 갤러리는 작품을 판매하는 곳이지만 비엔날레나 미술관은 작품을 판매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곳과 전시를 했다고 하면 이 작가가 당장 그만둔다기보다 앞으로 작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뭔가 미술사의 기록을 이제 미술사 함께 하고 싶다는 이런 작가의 뭔가 뚜렷한 그런 비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요즘은 신진 작가를 위한 자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2040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2040 작가들 동시에 굉장히 이제 많이 오픈이 되었는데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 많아요. 뭐 옥션에서도 신진 작가를 위한 경매가 열리고 그리고 뭐 백화점이나 아트페어에서도 신진 작가를 위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가의 이력을 봤을 때 경매에서 좀 이렇게 낙찰된 이력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나 이외에 이 작가를 보는 사람들이 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교보다는 작가가 먼저 스스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작가의 이력에서 비엔날레 미술관 혹은 아트페어 참가 이력이 있는지 더 나아가면 이제 그 작가가 뭐 나랑 맞는지 뭐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되겠지만요. 수상 이력은 당연하고 어디에서 네네. 누구와 전시했는지도 중요하고. 네네.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내가 이 작가를 공부하고 알아보고 싶다 하면 네. 이 작가의 작품을 누가 소장을 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 네네 맞아요. BTS의 RMC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로 미술 자기가관이나 아니면 작품들을 소개를 하는데 미술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보시다 보면 거기에 정말 신진 작가의 작품도 중간중간에 올려놔요. 그러면 재밌는 게 그 다음 아트페어에서 그 작가가 등장할 때에는 꼭 소개 멘트가 RMC가 소장하고 있는 작가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네. 네, 내 안목 대신에 다른 사람의 안목에 기대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분이 소장을 할 때 또 그분이 따져본 분명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가시는 것도 있죠. 거의 그 식당 계산대 옆에 유명인들 사인 걸어놓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누가 와서 식사하고 간 식당 막 이런 거. 네네. 그렇죠. 사장님이 사인 해달라면 다 또 해줄 수밖에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유명해져라. 작가 네. 입장에서도 유명해져라. 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고 네.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라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술은 이게 뭘 확인을 해야 될까? 뭐 증서,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진품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작품에 아무리 좋은 작품에 뭐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 해도 사인이 없다면 그 작품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옥션이나 아니면 큰 뭐 유명 대형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진품 확인서를 같이 발급을 해줘요. 우리 네. 갤러리가 혹은 우리 옥션이 이 작가가 진품인지 확인했다. 인증서 같은 예, 거.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랬는데 이게 위작이라고 밝혀지면 갤러리나 옥션에서 그 구매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네. 만약에 이런 진품 확인서가 아예 없는 작품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개인 거래를 할 때에도 뭐 작가와 개인 거래를 하거나 혹은 다른 분들 뭐 그냥 미술을 애호가 분들과 개인 거래를 할 때에도 이 진품 확인서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보시더라고요. 그걸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 작가에 관한 뭐 말씀드렸던 이력이나 이런 걸 보시는데 요즘은 작가의 제일 중요한 게 진품이다 보니까 이게 진품임을 보증할 수 있는 게 보증서 외에 또 뭐가 있는지도 같이 보시기도 해요. 예. 예를 들어 뭐 작가의 도록에 이 작품이 실렸는지 아니면 이 작가의 SNS나 작가의 홈페이지에 작품이 실렸는지 이런 걸 같이 따져보고 시작하셔야지. 왜냐하면 뭐 부동산이나 뭐나 다 이런 걸 보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런 걸 다 비교해보고 하는 건데 미술품의 가치는 진품인지 아닌지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증서, 진품 네네. 확인서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림 그 안에 뭐 RFID나 네네. 바코드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게 이 인증서랑 이 그림이랑 맞다라는 것도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진품을 확인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장을 봤을 때에는 사실 그런 업체들이 있지만 이 업체들에 따라서도 말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위장 논란 이거 뭐 막 맞아요. 대법원까지 가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100% 정말 200% 정확하게 본다라는 건 작가에게 확인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후 작가들에 한해서 위장 논란이 좀 있는 편이고 그분들은
확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맞아요. 예. 그래도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작가의 작품이 정말 따져보고 싶다 하면 그런 업체의 기관에 한 두세 군데에서 이제 미리 받아보셔서 그쪽의 감정서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 미술품일 때 네네. 그 정도가 될 테고요. 128 하나님이 미술을 경제의 입장에서 다뤄주시니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거. 네네. 저희가 지금 아트 딜러인 한혜미 아트 딜러와 함께하고 있고요. 근데 미술품도 보면 어디 뉴스에서 보면 진짜 뭐 벽에다가 바나나 하나 붙여놨는데 그게 몇 억의 미술품 가치가 있다 하고 진짜 무슨 점 하나 찍거나 페인트 네네. 찍 뿌려놓은 것 같은데 수억 원이라고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데 네네. 도대체 이 미술품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이게 부르는 게 값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정말 부르는 게 값이기는 하죠. 뭐 근데 이거는 뭐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재산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다른 재화를 봐도 뭐 말 그대로 처음에 부르는 게 이제 값이겠죠. 다만 이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차이고요. 예. 이제 이걸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그 작가의 지난 이력과 판매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때 그 판매할 때 어느 정도 평균값이 이제 보고 시장에서 받아들였는지 이런 걸 다 따지는데 우리나라 작가들은 그래서 조금 재밌는 제도가 호당 가격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호당 가격이요? 네네. 아파트의 평당 가격처럼 작품의 호당 가격이라고 한 A4 반 정도 엽서 하나 정도의 크기 1호라고 부르는데 그 1호에 얼마라고 아예 책정을 하는 거죠. 이게 크기랑 비례해요?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블루칩 작가로 넘어가면 호당 가격이 사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기 전 이전의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당 가격으로 뭐 1호에 5만 원, 1호에 10만 원 해서 뭐 20호면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캔버스라고 하죠. 캔버스가 네네네. 클수록 조금 뭐 물감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네네네.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고 해서 조금 비례하긴 한다. 네네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넘사벽으로 가다 보면은 크기랑 또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혹시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시세 조작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네네. 주식 시장에서는 통정 매매라고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면서 값을 올리면 그 불법이거든요. 네네. 미술품 시장이라고 그게 없을까요? 없진 않겠죠. 예, 뭐 당장 해외 유명 뭐 옥션을 봐도 경매사 같은 경우에도 뭐 크리스티 소더비에서도 어떤 작가를 띄울 때 갤러리와 이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갤러리에서 작가의 작품을 출품하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그 작가가 빵 터지는 뭐 그런 경우들이 사실상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뷔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뭐 그게 우리나라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조금 의문이기는 하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더 그런 유행이나 아니면 뭐 이런 소식에 휩쓸리지 말라고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느 작가가 갑자기 그렇게 빵 떴다고 해서 그게 작가의 작품 가격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당시에 낙찰받은 가격일 뿐이지 그게 쭉 보존이 쭉 오래 가는 그런 작품의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작가는 오히려 조금만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2, 3년 전에 NFT 열풍이 불었을 때도 네네. 어떤 NFT를 누가 처음으로 발행을 했는데 바로 수억 원의 거래가 됐다 막 이러면서 뉴스가 네네네. 됐었는데 알고 보면 그 관련된 업체가 네네네. 산 거고 막 이런 것도 많았죠. 이걸 또 가려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참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물론 사람마다 목적은 다르겠습니다만 네. 억 단위의 미술품을 사시는 분들은 네. 진짜 자신의 집에 걸어두려는 목적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이거 역시 되팔기 위한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가 좀 많을까요? 제가 만나본 바로에 의하면 바로 뭐 되판다 아니면 나는 집에 건다 이런 것보다 자신의 자산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거액 자산가 중에서는 네네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구매한 작품은 단순하게 유행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알아보기까지 또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를 가지시고 네. 또 이제 정보를 받고 거기서 구매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5억 원에 구매한 이 작품이 내일 돼서 5천만 원에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작가의 작품을 산다 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오를 거를 기대를 하지 떨어질 걸 생각하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없고요. 뭐 집에 따라서 정말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 집에 어디에 걸고 제가 가면 또 자랑을 하세요. 여기에 이 작품이 작가가 있고 이 작가가 있다. 오히려 뭐 창고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 보여주는 분도 계시는데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이걸
하나의 자산으로서 생각을 하시지 이걸 내가 언제 되팔 예정이다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없죠. 아, 그렇겠죠. 네네. 근데 이제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산 배분 네네네. 차원으로도 접근을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세금에서 좀 자유롭고 맞아요. 증여를 하기도 쉽고 뭐 네. 이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나요? 네, 왜냐하면 보유세가 없고 또 예. 취득세가 없고요. 만약에 판매를 할 경우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그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작품가가 만약에 6천만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뭐 6천만 원 이상의 작품이라고도 몇억 원의 작품이라고 해도 그 작가 자체가 국내 작가고 현재 생존에 있다 하면 양도세는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1억 원에 생존 사서 작가는 양도세가 없어요? 네, 국내 생존 작가는요. 아무래도 좀 미술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네. 그래서 뭐 1억 원에 샀다가 뭐 5억 원에 팔아도 내가 4억 원에 관한 세금을 내진 않는 거죠. 또 간혹 뉴스 보면 네네. 증여나 상속을 위해서 미술품을 네네. 이제 큰 걸 산다라는 네네. 것도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도 좀 그런가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구매하실 때 뭐 이런 고액 자산가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우리가 누군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 뭐 이런 분들 오셔서 나중에 내 자녀한테 이거 작품 물려주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 거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구매한 작품을 1,000만 원에 했는데 자녀가 이제 성장했을 때 이게 뭐 3,000만 원이 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가 나중에 이거 작품을 되팔아가지고 자금 확보를 하고 그게 좀 금액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조사가 들어가겠지만 사실상 이제 작품을 내가 구매를 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넘겨주고 이런 거에 관해서 다 뭐 이걸 기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자유로운 편이죠. 그러면 증여할 때나 상속할 때는 세금은 따로 안 붙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세금은 붙는 걸로는 알아요. 예. 이게 이제 작품 가격이 내가 1,000만 원에 샀다고 해도 당시에 이제 작가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이제 이 자산에 관한 걸 이제 뭐 전문가들이 2인 3인이 모여가지고 이제 책정해가지고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정말 모르게 하고 싶다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네. 미술품이 어머니 집에 걸려 있는지 아들 집으로 갔는지 이게 추적 관철이 네네.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그거를 이제 뭐 추적하는 그 기간까지 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좀 법을 그렇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쨌거나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게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네네.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네네네. 저희는 알려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세금은 거의 없다 하더라도 네네네네. 부대 비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를 들어서 갤러리도 뭔가 중개료 같은 게 있어야 그럼요. 될 거고 한의미 아트 딜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네네. 그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겠죠? 그럼요. 작품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에요. 판매 수수료가. 판매 수수료가 높다. 예.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매사죠. 갤러리 같은 경우는 작품을 판매하는 곳이지 다시 내가 구매한 작품을 가져가서 팔아주세요 했을 때 팔아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뭐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팔아주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아니면 정말 지금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작가인데 이 작가의 작품을 들고 왔다 하면 뭐 또 이제 고객끼리 이제 연결해줘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갤러리는 뭐 이걸 재판매해주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옥션 경매사에 가서 판매를 이제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때 이제 수수료 자체가 작품 낙찰가의 15에서 20%이기 때문에 작품을 구매할 때도 15, 20% 그리고 판매할 때는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평균 15% 전후의 판매 수수료를 수수료가? 내기 때문에요. 엄청 비싸네요. 그래서 구매해서 경매에서 냈다 하면 30%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수수료 자체를. 와, 엄청 비싸네요. 네. 왜냐면 다른 거에 15% 면은 비하면 그렇죠, 그렇죠. 1,000만 원, 이게 별도이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 하면 150만 원을 별도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에 15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1,150만 원. 맞습니다. 혹시 부가세가 부가세 10%로. 아, 부가세 10%도 붙고요. 네. 아, 그러네요. 약간 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 시세 차익을 노리려면 최소한 부가세 10%와 판매 수수료 15%, 한 25% 정도는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5%가 아니라 16.5%. 아, 네, 그것까지 네. 포함하면 네, 16.5%. 네.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네네네.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네네. 네, 산소에 약해가지고. 아, 네네. 저도. 근데 팔 때는 이게 그럼 알아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 데 가서 이거 내가 몇 년 전에 샀으니까 네네. 여기서 좀 팔아주세요는 안 되고 팔 때는 그럼 알아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직접 구매하신 곳에서 한번 위탁을 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판매를 하는 그 갤러리가 보통은 뭐 작가를 전속해서, 그러니까 이 작가를 좀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떠도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 쪽에 한번 문의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곳에 내가 만약에 갤러리 입장에서 1,000만 원 작품을 팔았는데 다른 곳에서 그 작가의 작품을 500만 원에 판매했다라는 기록 자체가 이 갤러리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 쪽에 위탁해 물어봐라, 문의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 다만 이거는 현재 그 작가가 활동을 왕성하게 할 경우인 거지 검색을 했는데 잘 나오지도 않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작가가 갑자기 붓을 걷고 정말 카페 창업을 해서 정말 아예 다른 쪽으로 갔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갤러리에서 받지는 않는 편이죠. 그래서 갤러리나 이제 구매한 곳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갤러리나 혹은 구매한 곳에서 받지 않을 때에는 뭐 경매사나 아니면 요즘은 온라인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수수료 포함해서 어느 정도를 할지 미리 상의해봐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좀 나에게 큰 이득이 없을 것 같다 하면 개인 거래 같은 걸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요즘은 뭐 미술 관련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작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온라인 앱으로 또 온라인 거래를 또 활성화하는 네네네. 그런 그 옥션 업체들도 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좀 투자에 좀 초점을 둬서 이제 경제적인 관점으로 미술품을 좀 바라봤는데, 예. 너무 이제 저의 속물 티도 좀 많이 났고요. 죄송합니다. 경제방송입니다. 참고로 경제방송, 미술방송 아니고요. 혹시나 미술 투자를 좀 관심 가질 때 네네. 이런 점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 오늘 투자 방송이라서 투자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사실 미술품은 투자 이전에 말 그대로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거를 내가 본질은 예술이죠. 뭐 투자로만 생각했을 때는 사실 미술품보다는 다른 거를 다른 자산을 모으시는 게 더 아마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술품은 뭐 1년 소장하고 판매하는 그게 아니라 길게 하면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을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내가 예술을 향유한다 혹은 내 취미 활동을 하나 갖는다 이런 좀 다른 차원, 아니면 내가 이제 피카소를 발견한다 뭐 이런 다른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투자까지 자산으로서 고려를 했을 때 나의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는 이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의 본질을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 자산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사실상은 조금 더 현명한 접근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내가 또 미술을 보는 눈도 좀 있어야 되겠고, 네네. 미술관 가다가 또 설레는 마음을 하나 또 갖고 싶고, 그러면 네네네. 또 투자도 공부해 보고, 네네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성장이라는 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품인 거를 나중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아트 딜러인 한혜미 아트 딜러 통해서 미술품 투자의 세계도 한번 재밌게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다시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1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9조 원 넘게 덜 거치는 등 수입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1,109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1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액이 154억 3,9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은 10.1% 늘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30억 1,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105개 시공 현장을 전수조사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 임금체불은 3,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2%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로 갑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질문 들어볼까요? 네, 1774번님이 보내셨습니다. 탈세 신고하면은 바로 포상금 나오나요?
아하. 네. 탈세 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공익 제보에 대한 보상 제도를 이제 확대한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달해 드렸는데요. 네. 국세청도 이 제보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포상금을 받을 때는 네. 우선은 탈루세액이 납부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뭐 불복 절차 진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절차까지 모두 종료돼서 부과 처분이 확정되면 그달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네요. 2달 걸리는군요. 네. 이어서 1269번님은 물건값을 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 요구하는데요.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게 하셨어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죠, 진짜.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카드 가맹점인데 의도적으로 카드 결제 피하고요. 현금, 계좌이체 유도하고 또 1269번님처럼 카드 수수료를 받았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여신 금융업법 위반이고요. 이 카드 수수료 부담 책임은 사업주 즉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사와 이 사업장 사이에 가맹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부과되는 수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를 어기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러니까 신고하시기 전에 이 해당 가게가 카드 가맹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 카드 가맹점이 맞다면은 거래일로부터 한 달 안에 신고하시고요. 어디로요? 이 한국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1372번. 1372번으로 전화하셔서 이 4번 누르시면은 기타 모든 상담 민원 접수하시고요. 또 금융감독원 콜센터입니다. 1332 1332로 전화하시거나 또는 또 카드 결제한 그 카드사 뒷면에 보면 고객센터 번호 나와요. 1588로 시작되는 그 번호로도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7091번님. 우리나라도 나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우주항공청. 네. 우주항공청 저희가 이제 설립된다. 그 법이 통과됐다. 내년 5월이나 6월 중에 이제 출범할 것 같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나사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항공우주국 그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요. 네. 경남 사천시에 설치되는 게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부처가 위에 있고요. 기획재정부 같은 아니면은 뭐 산업부 같은 청은 바로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청장은 차관급입니다. 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처럼요. 그런 차관급 기관으로 설치가 된다 해서 우주항공 관련된 거를 이제 여기서 한 곳으로 모아서 정책을 마련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취자 김문옥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대출이 왜 자산으로 잡힐까요?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전세 살면은 전세라서 보험금 적게 내는데 말이죠. 이게 사실 빚도 자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 산정할 때도 대출금도 자산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일단 대출을 받았다라는 건 이 사람에게 상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또한 자산으로 본다. 왜냐하면 미래에 이걸 다 상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또 순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런 식으로 또 그래서 빚도 자산이다. 산식이 그렇게도 가더라고요. 네. 오늘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목요일 순서였고요. 지금은 10시 52분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일도 오전 9시 5분에 또 다시 좋은 내용, 좋은 콘텐츠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